다음은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윤동민 자문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두 분 발제자는 북한 핵 문제와 직접 연관된 그런 사항을 하지만, 이 나무와 줄기와 이 풀잎을 보는, 나뭇잎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숲을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가 놓인 상황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망할 수 있는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한반도가 놓여 있는 우리 이 시간 현재 우리의 놓인 상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렬됐지만 두 가지 점에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점을 확인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 이게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결단은 없었다. 결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재가 아주 효과적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한 얘기가 군사 위협을 제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트럼프한테 얘기했고, 트럼프는 그것을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군사 위협을 제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참 놀랐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 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중에 또 미국이 압살하고 적대 해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서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도 했고, 또 수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밝은 미래에 대해서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것을 제공하면 김정은이가 이것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점을 갖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보니까 단 한마디도 김정은은 이런 미국의 제안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변 하나 가지고 제재 완전히 완화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죠? 당신은 아직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핵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트럼프 얘기를 그대로 믿는다면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준비는 뭐냐?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나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결국 3차 회담을 열리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또 한 번 아무 성과도 없는 정상회담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입하려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실무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그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 결단에 대한 비핵화를 완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서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만 트럼프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는 북한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한국 특사단이 얘기한 게 아니라 김정은의 입으로 자기가 확실하게 비핵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약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수령은 무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오류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적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자력갱생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완전히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5천만 민족을 위협하고 있는,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한 60여 개에 달하는 핵폭탄, 그리고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한 1000여 개에 달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매년 12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은 핵 무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게 언제까지 이런 현상 유지가 될 것이냐. 김정은은 연말까지 자기네들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셈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반드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그 북한을 보면 제가 한 30여 년 북한의 이 협상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항상 미국의 대선, 북한의 국내 정치적 일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도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육자회담이든 무슨 미북 간의 회담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환경은 미중 간의 지금 대결 구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투키디데스라는 함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패권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나라가 등장할 때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거의 전쟁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핵보다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흔히 지금 그 중국은 1대1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원벨트 원로드라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욕심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지정학적으로 패권 이론을 얘기할 때 만의 이론에 따르면 해양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의 패권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들은 주로 그 미국과 영국은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세계 패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허트랜드라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원벨트 원로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해양도 지배하고 유라시아 대륙도 지배하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지금 중국이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은 사실 19세기, 20세기 제국주의, 중산주의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지금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느냐. 1대1로에 대해서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반대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대결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지금 21세기입니다만은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에 국권을 상실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때와 유사하게 당시의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흔히 얘기하는 파워 폴리틱스의 시대, 강대국의 정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부활하고 있고 일본도 부활하고 있고 러시아도 호시탐탐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 사이에 합종연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일 관계가 얼마나 밀월 관계인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보시면 알 겁니다. 아까 원유철 위원장님께서 2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미일은 1박 2일 동안 그 퍼스트 레이디의 그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골프까지 쳐가면서 수십 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2분과 수십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미일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일 관계도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십여 년 만에 그 단독 정상회담이 열려서 거기서 놀랍게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수화프 협정이 없어졌습니다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수화프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나라도 지금 안전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중국조차 일본과 손을 맺고 수화프 협정을 맺어서 외환에 대한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러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면서 합종연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북한보다도 세계 경제에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시장 경제 체제에 진입할 수 있느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유무역 질서에서 중상주의적인 그런 질서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경제 외교가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 경제 정책의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봅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북 정책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정보다는 항상 민족 공조를 우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놀라운 일입니다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수소폭탄 실험한 결과 유엔 제재 결의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한의 일반 경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에 대한 석유의 수출이나 또는 정제유의 수입, 원유의 수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가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거의 7개 나라의 다국적 해군이 와서 또 미국은 해양경찰까지 와가지고 북한의 밀수입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톤의 석탄이 북한산 석탄이 위장을 해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이 발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정제유가 울산이나 여수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기름이 우리나라 항구에서 우리나라의 배를 통해서 북한 배나 다른 제3국 배에게 환적을 통해서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유엔 위원회의 어떤 보고서나 또는 미 재무부의 보고서, 미 정부의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엔 결의안에 따른 제재만 하고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금융기관이나 우리 기업들이 석탄이나 정제유 밀반입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면 이미 우리 경제가 하향 국면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제 연금을 우리 CG은행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묶이게 되면 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뭐 국제 무대에서 보면 뭐 G10이나 우리가 옛날에 뭐 굉장히 중요하게 만든 다자간 틀들이 많은데 에이펙이나 아셈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국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정 연행을 하고 있는데 강대국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지금 혼자 외톨이가 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가 뭐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미동맹이 표류하고 있죠. 형식은 갖춰져 있습니다만 내부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미 공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도 알았다 그러는데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정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일 당일 오전까지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구상을 위한 인선을 발표를 하고 있었고,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과 한국 정부만이 하노이 회담을 아주 정보를 공유했는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결렬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공유가 안 됐다. 그리고 정책 조율도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본다면 우리의 정부의 문제점이 있었다. 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를 지금 자임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는 같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조율하겠습니까? 중립적인 사람들한테 안 하죠. 그러니까 중재자를 자임하고 있는 이상은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트럼프나 누구나 지금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의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이 개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서의 반미 세력들의 반미 운동이 잠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이 결렬된 것이 확실시되면 저는 또 한 번 광화문 광장에서 성조기가 찢겨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 가지 안심의 재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친미 성향, 미국을 선호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진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67.7%의 국민들이 미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2018년 작년의 통계는 76.3%였습니다.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전의 통계를 보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 70%, 60%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심할 게 아니다. 또 요즘 디지털의 그 업틱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방송과 언론과 이런 환경에 따라서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한미동맹을 안심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선호도만 가지고 버팀목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악의 한일 관계, 더 이상 뭐 추락할 것이 없을 정도의 한일 관계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 정부에서 어렵게 위안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할머님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이 위안부 합의를 만들고 그 아베 총리의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파기를 해버렸고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하고 전부 토착 외구라는 그런 친일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최근에 이 강제 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이 나왔을 때 한일 관계가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고 위기 관리도 없고 전혀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현재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가 있는 이유는 어떠한 해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으로부터.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겠다,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겠다, 위기 관리하자 이런 얘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한국 정부의 무대응을 가장 일본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글쎄요, 뭐 우리나라의 최고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참 모호합니다만 OECD 정도 되는 선진 국가에서 조약에 명기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뒤집는 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다라는 것은 선진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자재라 그러는데 외교와 어떤 국내법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제법과 외교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일정 부분 사법자재라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근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과 다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에서는 혐한, 우리나라에서는 때없는 지금 반일이 통해서 국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일본을 패싱하지만 일본도 우리를 패싱하고 있고 또 이 일본에 보이지 않는 보복, 만약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나 또 이런 데에 대한 미쓰부시 중공업에 대한 일정 부분 이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일본은 아마 이것을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D-Day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일본은 우리에 대한 어떤 경제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아픈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사전에 막고 사전에 대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좋은 모습을 친중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는 전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에서 진행형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전통적인 어떤 한중 관계의 복원, 그것이 어떤 중화 질서 속에서의 한중 관계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것이 대통령 특사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위치와 특사의 위치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하석에 앉히는 그런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일본의 특사단이 갔을 때는 거의 양옆으로 옆에 앉아서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 특사단에서 하대하는 모습은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홍콩, 마카오, 자기의 어떤 속국
행정청장들을 갖다가 그렇게 앉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우리 특사단들을 앉히고 있는 것이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중상주의 어떤 타겟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약하죠. 약한 고리가 되고 있어서 한때 우리나라가 미래의 성장의 먹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LCD와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중국이 전부 다 지금 앞질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거의 좋은 조건으로 유치를 해서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그 사이에 기술들을 빼고 그걸 가지고 중국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중국 제품이 일정 부분 경쟁력이 생기게 되면 규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LCD의 기술도 전부 중국으로 넘어갔고 자동차 배터리는 최근까지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가 전혀 중국의 형식 승인을 받지 못해서 중국 전기 자동차에 실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이 이제 풀리느냐 마느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대규모 투자했던 우리 자동차 배터리 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죠. 그 와중에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이제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을 중과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스마트폰도 최근에 갤럭시 10이 나와서 굉장히 우리가 좋은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화웨이에 나온 스마트폰이 거의 갤럭시 10을 능가할 정도의 성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도 거의 중국한테 뺏기고 있는 형국이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반도체인데 지금 반도체도 거의 지금 그렇게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데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백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은 고립무원에서 지금 지금과 같은 배터리 산업과 같은 것은 분명히 WTO든 어디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 기업을 중국에서 보호해주는 기업이 없습니다.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기업을 보호해줍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성장 산업들이 전부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우리 외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인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일본을 담당을 하는 외교관, 미국을 담당하는 외교관, 그 사람들이 거의 20, 30년에 걸쳐서 또 미국과 일본 사회에 많은 네트워킹을 맞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적재적소에 활용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거의 적폐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외교부를 보면 일본 스쿨, 자판 스쿨이라는 사람들 또는 미국 스쿨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유능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갖고 미국과 일본에서 외교를 하겠습니까?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람 인적 자산을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광료 수상은 가장 최고의 인재들을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가장 최고의 인재들을 다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을 담당하고 미국을 담당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한국의 국익을 세일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썼는데요.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굳건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이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무조건 우리가 이 미국한테 매달리는 동맹이라는 건 상호 이익이 있을 때 미국으로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조건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을 때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스스로가 존재감이 있는 동맹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보수의 문제점은 미국한테 뭔가만 자꾸만 얻으려고만 하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제공하려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감이 있는 동맹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꼭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또 중국 1대1로와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것들, 또 미국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한미동맹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외교가 이 네트워크 외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안보는 미국에 의존돼 있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돼 있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는 중동에 의존돼 있습니다. 이 의존돼 있는 것은 굉장히 취약한 외교가 구조가 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 중층적인 중층적인 그런 다원적인 네트워크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도 강화하고 또 인도, 베트남, 호주, EU와의 관계들도 가짐으로써 굉장히 중층적인 네트워크 외교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혼자 우리가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을 상대하는데. 그런데 중국 주변에는 1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15개 나라 중에 9개 나라와 전쟁을 했고요. 8개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중국이 버거워하는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나라들과 베트남과 인도와 일본과 러시아와 굉장히 전략적인 네트워킹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동맹에도 또 하나의 지렛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외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와 우리 국익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 동아시아, 동북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정의하는 시대에 이미 대한민국은 돌입해 있고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는 우물안 개구리, 북한 핵 문제, 기껏 해봤자 동북아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그 네트워크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중산층 붕괴, 실업. 그런데 이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직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과제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 위기라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다 이것을 집권층의 문제라고 봐서 다 선거를 통해서 다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보수가 잡던 것은 진보가 잡고, 우리처럼 진보가 잡던 것은 또 보수가 잡습니다. 그럼 처방을 어떻게 되느냐? 진보 정부는 진보적 처방으로, 보수 정부는 보수적 처방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적인 차원에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적 차원에서. 그것을 글로벌 거버넌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조율을 해서 G10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적 영향력이 높은, 즉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높은 나라가 돼야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좋아질 수 있는 역할을 우리나라가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번 차기 정부, 우리 한국당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차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협의체는 G7입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클럽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G7, G8에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5천만의 3만 국민의 3만 불 이상이 되는 세계에서 7개밖에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G7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가버넌스에 있어서의 우리의 영향력을 길러내는 그런 외교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켜 놓으면 한미 관계도 안 좋고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는데 우리한테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경향이 됩니다. 지금 아베가 지금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는 무조건 정상회담을 빨리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단독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그걸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강제징용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거를 다시 또 일본 정부에게 뭘 해달라,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1965년의 기본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청구권 자금, 식민지 배상,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소양강댐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 제철을 만들어서 오늘날 고도 경제 성장의 씨앗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일본 정부 보고 일본에게 돈 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일의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혜택을 받았던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한국 정부, 그리고 그 혜택을 통해서 컸던 포항제철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일본의 기업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좋은 일에 당신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그런 일도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1+1+1의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징용자 피해자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해보는 접근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이 재단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중재위로 가자. 물론 한일 간의 분쟁이 있을 때는 그 중재위에서 중재를 하도록 하는 기본조약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사법적 판단, 우리 모든 걸 지금 다 법적으로 묻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이긴다 진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절차상 3년 이상 걸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관료들은 이렇게 가기를 원할 겁니다. 왜? 이렇게 가면 이 재판이라는 건 한 최소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 이 문제는 다음번 정부가 바가지를 쓰게 될 문제라는 겁니다. 현 정부는 이걸 가지고 그냥 사법재판소만 던지게 되면 이 모든 문제로부터, 문제는 자기가 해놓고 뭘 쌓아놓고는 그걸 치워야 될 사람들은 다음번 정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ICJ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법자제의 원칙을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우리 대법원을 보면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 나라고 굉장히 많은 국제법과 연관된 법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선진 국가에서는 국제법 전문가들이 대법관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에는 국제법을 알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이 대법원 법관 중에 한두 명은 국제법을 알 수 있는 분들을 좀 두기를 바랍니다. 그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